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네. 공권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치 당원과 일반 독일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때려 죽인 거예요. 저기 유대인이 하는 가게지? 아무튼 그냥 유리창 다 깨버린 거야. 이게 끔찍하다는 너무 거. 무서워. 이게 1938년입니다. 그러니까 나치 등장 5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자유대학 놈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일찍 가게라면서 이런 거네. 좋아. 너무 좋아. 내가 그래서 쏘는 거야. 무서워. 나치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가스실에서 대량 학살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혐오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야, 서부폭동도 그러면 그 전조 증상이야. 전조 등상이라는 거지. 이런 씨. 야, 때려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나 못 참겠어. 조제 꼬꼬무. 야, 다시 똑바로 해. 야, 쑥스러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거 어? 나 처음 봐. 뭘 처음 봐? 우리 이런 거 했었어? 했었어. 조제 꼬꼬무. 야, 이런 타이틀에 굉장히 좀 약간 열을 쏟는 스타일이시군요. 톤을 좀 다시 해볼까요? 조제 꼬꼬무. 조제 꼬꼬무. 오늘은 그 독일의 나치 청산 사례를 보면서 네. 우리가 계엄 1년이 딱 지났지 않습니까? 내란 사태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내란은 어떻게 청산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이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란 청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도 예측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이 나치 청산하면서 내가 이 공부하면서 상당한 인사이트를 얻었거든요. 오늘 제가 얻은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도 같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조제 꼬꼬무. 좋습니다. 나치 독일. 예. 나치 독일이라고 부릅니다. 히틀러가 집권했던 기간에 나치 독일이라 부르고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1933년부터 1945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지도자. 야,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어떤 맛이 나죠. 이 말이 나중에 진짜 끔찍한 결말을 만듭니다. 네. 결말이 아니고 아무튼 그런 걸 만듭니다. 자, 그래서 나치를 이제 잠깐 소개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1주년 하루 전날 했던 말을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그 제2법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법안 하나 다시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걸로 좀 알고 법사위에서요. 상황을 제가 좀 다시 파악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 책임의 문제도 있는데요. 국가의 배상도 시효를 주장하는 거는 그건 부도덕하다라고 법원 판례도 나오긴 하지만 좀 중요한 거는 이제 특히 중대보다 고의 예를 들면 고문을 해서 누굴 죽인다든지 그렇습니다. 네. 뭐 사건 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을 보낸다든지 또는 이 군사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하여튼 이런 국민이 맡긴 국가 폭력,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인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이렇게 해야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 대책. 시간 지나면 다 덮이겠지. 그래 뭐 재발을 그래야 재발을 멈춰.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있는 한 끝까지 좋습니다.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나치 전범 처리하듯 한다는 게 어떤 어떤 의미냐를 이제 오늘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요거 사면 보시면 99살 할머니도 안 봐준다. 나치 타자수 1만 건 살인 방조 유죄. 우와. 요겁니다.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사령관 비서로 일하며 1만 건 이상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99세 여성 이름 가르트 프루히너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2년 징역. 와, 그러면 101살이에요. 그쵸. 2년 집행유예. 집행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4년 8월 뉴스거든요. 작년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99세 할머니를.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할머니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어릴 때다. 80년 전이니까 20살 때다. 그래서 난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다. 그리고 고의성이 없고 강제 수용소에서 그냥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나치 피고인들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난 몰랐다. 그리고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독일 검찰은 봐주지 않습니다. 와, 장난이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프루이너 할머니는 이 재판 받기 싫어가지고 96세에 양로원을 나가 도주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령 도주자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독일의 나치 전범 처리가 그만큼 철저하다는 거예요. 야, 이건 96세 할머니가 도망갈 정도야. 다음 2013년 뉴스입니다. 나치 전범 프리프케 이탈리아 비밀 장소에 안장.
아하. 이게 나치 친위대 출신으로 민간인 대량 학살 혐의를 받는 프리프케는 이탈리아에서 100세의 자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안 받고 처벌도 받지 않고 100세의 자연사였거든요. 근데 유족들이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길 원했어요. 아하. 그랬더니 교황청에서 안 돼, 장례 미사를 절대 해주지 말라. 라는 교황청에서 그 지시를 내립니다. 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형 집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치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황청에서 절대로 이거 장례를 치러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네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와.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무덤이 네. 신나치주의자들의 성지가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그치.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죽으면 윤어게인이 가서 막 거기 기도 올리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100세 천수를 누렸으니까. 그치. 어머나. 그러니까 비밀 장소에다가 안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게 참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냥 숨겨버려요. 야, 너무 좋은데? 유럽인들은 이렇게 나치 청산에 아주 열과성을 다하고 있어요. 야, 이거는 진짜 배워야겠습니다. 대박이죠. 네. 다음 뉴스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11년도 기사입니다. 제목, 나치 수용소 경비원의 징역 5년형.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강제 수용소의 경비원으로 일했던 존 덴냠 유크는요, 폴란드 소비소르 수용소의 경비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28,000여 건에 이르는 유대인 살해 사건의 종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독일 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그의 나이 90세입니다. 90세 할아버지한테 징역 5년을 때립니다. 대박이죠?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나치 전범 처리하듯. 야, 하나 더 해봅시다. 22년 기사입니다. 제목, 독일의 전범 처벌에 중단은 없습니다. 101세의 징역 5년 구형. 이 사람은요, 3년 동안 수용소 교도관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3,518명 수감자를 살해한 데 가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요. 어머, 이 사람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네요. 그렇죠. 101살이라는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감옥에 갇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22년 6월 101세의 나이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요. 그는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으나 항소심 진행 중이던 때에 102세의 나이로 사망해서 결국 죗값을 치르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아하. 여기까지가 지금 대표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된 나치 전범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독일의 사례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장수 비결이 나치 경력인가요?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인간들이. 아니, 다 죽고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죠. 다 죽고. 뭐 이렇게 오래 살아? 나쁜 놈 새끼들이. 다 죽고 남아. 조제, 꼬꼬무. 요 사람들을 제가 언급한 이유는 이 사람들 직접 전쟁을 일으키거나 얘기했잖아. 타자수고 그러니까 경비원이었어요. 근데 징역 5년을 때려. 직접 전쟁을 일으키거나 살인을 지시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행정적인 어떤 처리 과정에 문제만 없으면 그냥 넘겼던 당신들도 다 공범이다 이거네요. 그치. 그러니까 근데 이 과정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들는데 논리를 만들기까지 8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수송, 기록 업무 하나하나가 작동해서 범죄 시스템을 완성했다라고 독일은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난 살인 안 했는데? 네. 혹은 내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옆에서 이거 했을 뿐인 행정 업무를만 봤을 뿐인데 라고 하면서 다 빠져나갔는데 네. 행정 업무를 본 사람들도 나치 전범으로 처단하는 논리가 개발된 지가 몇 년 안 된 거예요. 대부분 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고령이라 실질적인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점이라든지 80년 전 20대 초반의 어린애들이 뭘 알았겠냐. 그리고 나치 기간은 불과 1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2년 3년 정도밖에 일 안 했어요. 20대 초반에 2년 3년 일한 걸로 평생 을 지금 이게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어떤 입장이냐면 시간은 흘러도 정의는 유효하다. 세월이 흘렀다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과거가 정당화된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다. 어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 근데 이게 독일 그 관련 독일인이 내가 했던 얘기인가 어디서 봤는데 역사 교육할 때 진짜 이 관련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배운대요. 독일 애들이.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네가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는 우리의 가해의 역사를 너네가 철저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때의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경고하기 위함이야라고 했대요.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 경고하기 위함이다. 왜냐 반복될 수 있으니까. 실제 이렇게 하는데도 독일에서도 신나치 세력이 자꾸 부상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도입인데 이제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네. 독일이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결론만 보면 독일은 나치 전범을 처리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하. 독일도 처리를 잘 못했어요. 처음엔 잘 못했어요. 엉망진창이었고 네.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끔찍한 사례를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
다루면 좋은데 우리가 내란 청산할 때 진짜 까다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구나. 나치 청산하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이게 진짜. 지금의 이 도달, 이 지점까지 오는데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내란 청산 이제 1년 됐거든요. 이제 1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1년이 답답했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전혀 아니라는 거죠. 80년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80년을 해서. 그러니까 내란 청산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야. 지금은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이다. 끝나야 끝난다. 나 성질 급한데. 네. 독일인과 유럽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나치를 끝까지 처리하느냐. 나치가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어떤 행각을 자행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진짜 들으면 소름이 쫙쫙 끼쳐요. 네, 그거를 이제 네. 한 10가지 정도 준비해왔는데 조제, 꼬꼬무. 첫 번째 1938년 11월 9일 밤 수정의 밤이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정의 밤. 네. 수정의 밤이 뭐냐면 수정,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 이 진짜 끔찍한 일이었는데 되게 문학적으로 제목을 땄어요. 수정의 밤이 뭐냐면 나치 당원들이랑 독일인들이 유대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을 약탈하고 아이고야. 유대인이 다니는 교회에 막 불을 지르고 가게 문을 유리창을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길바닥에 유리가 파편들이 쫙 널려 있었던 거예요. 밤에. 달빛에 그 유리 조각들이 반짝반짝 빛났다고 해서 수정의 밤이야. 어머나. 현장에서 살해된 유대인이 공식적으로 91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사건 직후 발생한 부상 후유증 사망과 수용소내 사망은 그거는 제외한 축소한 수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100명 이상은 넣끈하네요. 그죠? 사망한 거죠. 그 자리에서.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공권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치 당원과 일반 독일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때려 죽인 거예요. 저기 유대인이 하는 가게지? 아무튼 그냥 유리창 다 깨버린 거야. 이게 끔찍하다는 거야. 너무 무서워. 이게 1938년입니다. 그러니까 나치 등장 5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치면 자유대학 놈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일찍 가게라면서 이런 거네. 좋아. 너무 좋아. 내가 그래서 이 쏘는 개무서워. 거야. 나치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가스실에서 대량 학살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혐오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야, 서부폭동도 그러면 그 그치. 전조 증상이야. 전조 등상이라는 거지. 이런 씨. 야, 때려잡으러 가자. 나 못 참겠어. 그러니까 지금 윤어게인에 외치고 서부 지법 폭동을 일으키고 중국인 꺼지라고 하는 혐오를 벌이는 애들이 극단에 치달으면 여기까지 온다는 거야. 그리고 더 극단에 가면 나치의 가스실 대량 학살까지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뭔지 알겠지? 뭐 짱깨 꺼져라고 하는 혐오 협중 시위가 네. 그냥 쟤네들 하고 말 게 아니라 너무 위험한 너무 어떤 위험해. 시그널이라는 거. 왜냐면 나치 당원들과 독일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애들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독일 대국 전역에서 267개 최대 1,400개 이상의 유대인 교회 당이 방화되거나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치. 이는 유대인 공동체의 구심점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 그러네.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켰구나. 교회에서 그러니까 상업시설 그러니까 약 7,000개에서 7,500개 유대인 상점이 다 파괴되고 야, 말이 7,000개지. 이거 거의 박살이네. 가게 7,000개면 신촌에 있는 거리 다 깨졌다고. 그래서 명동 거리에 그치. 깨진 유리창 파편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름이 수정의 밤이에요. 근데 이름을 이름은 왜 너무 이렇게 낭만적이지. 이름은 크리스탈의 수정의 밤이야. 아니 이거 뭐 술 한잔 해야 될 것 같은 이름을 지어놨어. 그쵸. 너무 무섭네요.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이제 공권력입니다. 이제 좋습니다. 나치 당에서 이제 시작하는 대량 학살 사건인데 네. T4 작전. 뭐 이거 유명합니다. T4 작전. 무서워요. T4 작전이 뭐냐면 우생학에 기반한 장애인 대량 학살 사건입니다. 장애인 대량 이거 학살 진짜 사건. 끔찍해요. 돌프 히틀러가 한 얘기입니다. 병자나 기형아를 절멸시키는 것이야말로 병적인 인간을 살려두어 꾸역꾸역 보호하려는 미친 짓에 비하면 몇 배나 자비로운 일이다. 근데 있잖아요. 우린 계속 우리와 접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 없었던 것 같습니까? 소록도에 그치. 소록도는 유전되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싹 다 불임 시술해버렸어요. 맞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맞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청산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시도는 있었네요. 번번이 실패했다는 그런 게 있죠. 우리는. 요 그림이 장애인 혐오를 부추기는 선전물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무 그러니까 끔찍하네. 일반 건장한 남성이 네. 장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두 사람을 등에 업고 있으면서 히틀러가 말하긴 병자나 기형아라고 표현을 해놨네요. 그렇죠. 게르만 민족의 유전적 우수성을 지킬 수 있다는 인종 위생학. 독일 버전의 우생학이라 그래요. 네, 그렇죠. 나치즘을 뼈대로 삼았으면 어머나. 이들은 쓸모없이 음식만 먹는 하등 인간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자비로운 안락사. 그치 장애인의 사회적 기생충으로 여겼다.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진짜 대단하네. T4 작전이라고요. T4 작전. 이게 그래서 이 T4 작전은 오세훈의 장애인 혐오라든지 뭐 기타 그런 데서도 좀 많이 사용되는. 선생님 최근에 그 감동란. 아, 그래. 감동란이 그자가 그렇게 장애인 혐오하고 좋다.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 국민의힘의 장애인 혐오가 극단주의로 발전하면 이렇게 된다. 야, 진짜. 써놨어. 우리 사회가 지금 거의 이걸 다 띄고 있네요. 다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잡아내야 되겠네. 지금 나치즘으로 가는 어떤 전조 정상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나 너무 불안한데 나 지금 당장 얘네 다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티포 작전으로 장애인 학살으로 네. 인한 사망자가 몇 명이냐면 어. 무려 20에서 30만입니다. 20에서 30만의 장애인을 학살합니다. 너무 끔찍해. 미치지 않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미치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더 끔찍한 건 이때 가스실이 발명됩니다. 그래 샤워하러 가라고 해놓고서 그치. 아니 근데 여기 보면은 나치 의사들이 샤워실로 위장한 밀실에다가 그치. 다 들어가 이래서 싹 한 번에 빠르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지 않았습니까? 그치. 근데 나 이거 나도 공부하면서 놀란 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언급하면 그 들어가기 전에 샤워실 들어가기 전에 머리카락을 다 밀라 그러거든요. 나는 왜 머리카락을 밀라고 했을까? 근데 그 머리카락으로 그 말총이라고 거짓말해서 그거를 카펫이나 뭐 이런 옷감 이런 데다 다 돈 벌려고 팝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뿐 아니라 그냥 보통 유대인들 죽이면서도 머리카락 미는 건 그렇게 팔고요. 그다음에 살 같은 것도 벗겨서 그걸로 무슨 액자든 만들든 뭐든 가죽, 그 소가죽 이런 것처럼 사람 가죽을 쓰고요. 금리 같은 것도 다 팔고요. 당연히 뭐 반지 뭐 이런 거는 무조건 장신구 다 팔고요. 그래서 독일 전역에 그거를 다 사람들이 쓰게끔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공범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너무 끔찍하다. 너무 끔찍하죠. 계속 가볼까요? 다음입니다. 다음 장 이제 가볼게요. 소련군 포로 대량 학살. 나치 독일은 소련군 포로들에게 제네바 협약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제네바 협약이 뭐냐면 전쟁에서 부상병, 조난자, 포로, 민간인을 보호하는 국제 인도법입니다. 나치 독일은 당연히 소련군 포로에게는 제네바 협약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1941년부터 45년 독일 4년간 독일군에 잡힌 소련군은 약 570만 명에 달하는데 이 중 57.5% 약 330만 명이 독일군 구금하에 사망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다 죽은 거야. 대박이지 않습니까? 야 570만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사람이야? 잔뜩 모아놓고 포로로 다 모아놓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다 죽은 거야. 강제노동에 동원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사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져 가스실 실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여기 이제 소련군 포로를 대상으로 치클론 B 가스 실험을 처음 했습니다. 치클론 B 가스가 바로 이제 그 실험을 해본 거야. 소련군 포로. 잘 죽나 잘 죽나. 아니 세상에. 네. 그다음 이제 바빈야르 학살. 네. 자, 바빈야르 학살이 어떤 거냐면 총탄에 의한 홀로코스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941년 9월 달에 독소 전쟁 중에 키예프 외곽의 골짜기 바빈야르에서 벌어진 학살 사건입니다. 소련 지역에서 자행된 독일 살인 특무부대 아인자츠 그루펜이라는 유대인 학살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사건으로 꼽히는데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절멸 수용소가 가스실에 의한 공장식 학살의 상징이라면 우리 아우슈비츠 많이 들어봤죠? 그치. 이 사건은요. 총기에 의한 재래식 학살의 대명사로 불린다. 총으로 다 쏴서 죽였다는 총으로 얘기군요. 다 쏴서 죽였어. 여기 바빈야르 학살 한번 보세요. 골짜기 한번 보세요. 여기 쭉 한번 내려보면 설명 있죠? 아, 네. 여기 움푹 파인 여기가 시체를 묻기 위한 구덩이라고요? 그치. 보이죠? 저기에 사람들 잔뜩 넣고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게. 오 마이 갓. 나치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오 마이 갓. 집결 장소에 모인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손에 들고 있는 짐뿐만 아니라 입고 있던 옷까지 모두 벗어서 내려놓고 이제 알몸이 된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진 계단을 따라 너비 30m, 깊이 15m, 크기 엄청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고 구덩이 가장자리에 도착하면 이미 총에 맞아 죽어있는 이웃 사람의 위에 엎드려야 했다. 그러고 나면 부대 대원들은 자동 권총으로 엎드려 있는 사람의 목덜미를 조준했다. 유대인들은 저항하기는커녕 공포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 참혹한 광경을 보고 놀라서 울부짖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런히 누워서 총알이 날아오는 것을 기다릴 뿐이었다고 하며 그 모습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같았다고 한다. 아, 이게 진짜 빠르게 많이 죽이기 위해서 목덜미를 딱딱딱 조준하네요. 그쵸. 근데 이 일을 하루 종일 했다 그러네. 하루 다 종일. 죽을 때까지. 그쵸. 읽어주세요. 구덩이 안에서 세 집단의 사격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수는 12명이었다 그럽니다. 쉴 새 없이 유대인들을 조준하고 사격하는 걸 반복했고요. 마침내 모두 유대인들이 사망하자 작업은 멈췄다고 합니다. 모든 학살 뒤에 독일군은 구덩이의 벽을 부수고 그 구덩이는 마침내 거대한 무덤이 됐다 그러네요. 이틀 만에 바비아르 골짜기에서 집단 학살당한 유대인의 수는 3만. 거의 4만 명에 육박하네요. 총으로 쏴 죽인. 아 근데 나 이 사진 보니까 약간 제주 4.3 이런 사진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비슷해요. 진짜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네. 항상 뭔가 적을 만들어내고 외부에서 맞아. 그거를 우리가 내부 결속을 위해서 막 함부로 하는 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맞아. 비슷해. 근데 그게 적이 외부의 적을 계속 달리 설정하잖아요. 왜냐면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으니까.
그 효과를 봤으니까 계속 맞아요. 그렇게. 그걸 가지고 이득이 얻는 거지. 맞습니다. 끔찍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리디체 학살. 이게 뭐냐면 독일의 친위대 대장이 체코슬라비아의 레지스탕스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아돌프 히틀러 총통이 개빡쳐가지고 리디체를 파괴하라고 해. 마을을 파괴하라고 해. 갑자기 200명의 친위제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리디체로 들어가서 이제 친위제들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성인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고, 그리고 리디체라는 마을을 불태우고 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구조물은 부수거나 폭파해버리고, 그리고 롤러로 잔해를 단단하게 다져버렸어. 무슨 말이니까 먼저 집인데 그 기둥이 불타지 않는 기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롤러로 다 다졌어. 지도에서 삭제해버렸어. 그러니까 리디체라는 마을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졌어. 그러면 리디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있는 거야? 체코. 체코슬로바키아 이놈들이 우리를 건드려? 그럼 그치. 우리는 그 동네를 싹 다 밀어버릴 거야, 그치. 이거네요. 체코 진짜. 프라하의 길이는 응.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못이 아닌 거잖아요. 민간인인 거잖아요. 그 민간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민간인을 이렇게 학살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목에서 가자의 모습을 본다 이렇게 돼 있군요.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와, 저기도 지금 체코 세상에. 사람들도 저기 이제 그 관광객들도 저기 많이 가는데 끌려간 아이들의 동상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보세요. 나치 친위대가 마을 남성 173명을 즉결 처형했대요. 와, 이거 미쳤다 진짜. 이렇게 있네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생겼습니다. 지금 눈물 훔치면서 걸어. 너무 무섭잖아요. 그냥 가만히 애들이 뭐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기를 데리고 와서 아기 엄마라서 마음이 더 그랬나 봐요. 그죠? 이렇게 돼 있군요. 세상에. 넘어갈까요? 네, 절멸 수용소의 가동, 라인하르트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폴란드 내 유대인 인구 전체를 말살하기 위해서 나치가 세운 계획입니다. 이게 세 곳의 수용소가 있는데 벨제크, 소비보로, 트레블링카라는 이제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이나 수용 기능 없이 오직 즉각적으로 살해만을 위해 설계된 살인 공장이 있었습니다. 살인 공장. 기차로 도착한 유대인들은 역으로 위장된 플랫폼에 내린 뒤 샤워실로 안내되었다. 도착한 이송자의 99%가 도착 2시간 이내에 사망했다. 아우슈비츠와 달리 선별 과정조차 거의 없었으며 노동력이 필요한 극소수의 작업 부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즉시 처형되었다. 초기에는 탱크 엔진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를 사용했으나 살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은 끊임없이 확장되었다. 100일 동안 여러분 147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살해되는데요. 42년 7월, 10월 3개월 동안 라인하르트 작전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 살해를 포함한 전체 사망자 수는 그 4개월 동안만 200만 명에 달했다. 역사상 가장 빠른 대량 학살률이었다. 인간이 극단으로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치의 생체 실험. 근데 우리가 이제 생체 실험하면 일본의 생체 실험이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치도 인간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군사 목적의 생존 실험과 인종주의적 이념을 뒷받침하기 위한 유전적 실험으로 피해자만 15,000명이 넘고, 아무튼 이 이상이 더 많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피해자 25% 이상이 사망했고, 생존자들은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재밌는데 네. 요제프 멘겔레, 죽음의 천사. 왜 천사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름을 왜 이렇게 다 낭만적으로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사람은 내과 의사자 장교네요. 네. 넘어가 볼까요? 일단 바르샤바 게토 봉기 좋습니다. 진압. 1943년 4월 바르샤바 게토에 남은 유대인들은요 트레블링카로의 맞아. 마지막 이송을 거부하고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그래요. 이는 나치 점령 유럽에서 발생한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도심 무장 봉기였습니다. 나치의 진압 과정은 단순한 군사 작전을 넘어선 완전한 소멸 작전이었다. 이놈 새끼들 그냥 다 죽일라 그랬네. 그러니까 요거를 완전한 소멸 작전이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요 그림 한번 보세요. 1935년 사진 오른쪽에 있는 게 보면은 마을이 이렇게 있거든요. 45년 와 대박. 어떻게 돼요? 밋밋 싹 다- 평평해졌죠. 싹 다 날린 거야. 싹 다 밀어버렸어. 미친놈들이네 이거. 싹 다 밀어버렸어. 싹 다. 대박이죠. 그 지도상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평범하고 평화롭던 마을 자체를 그냥 다 저렇게 깨끗하게 평평하게 밀어버렸어요. 아니 근데 이 마을도 다시 민간인이잖아. 그렇지. 아니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장 봉기 일으켰다고 나치 군인들이 저 새끼들 까부네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지. 끌려가도 죽고 안 끌려가도 죽는데 우리 저항 한번 하자 해서 저항했다가 저렇게 된 거야. 와 진짜 대단하네요. 드디어 9번째. 와 드디어 우리가 아우슈비츠 그렇게 비르케나우. 많이 들었던 그치. 아우슈비츠로 갑니다. 딱 절멸 수용소라는 말이 딱입니다. 네, 읽어볼까요? 네. 아우슈비츠는 강제노동, 인체실험 그리고 대량 학살의 하나의 장소에서 결합된 나치 잔혹성의 정점입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도 유럽 철도망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유럽 전역의 유대인들을 효율적으로, 이 효율이란 말이 무섭네요. 효율적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물류 허브이자 죽음의 허브.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도착을 했고요. 화장터에 시신을 불태워서 처리하는 모습도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약 110만 명이고 단일 장소에서 발생한 인류 역사상 최대 학살 기록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잔혹성이 진짜 잔인한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섬뜩한 게 뭐냐면 네. 아우슈비츠 도착 이제 기차역에서 도착하면 네. 나치 친위대들이 의사의 손짓 하나로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노동 불가능자로 이렇게 쭉쭉쭉 분류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쭉쭉쭉 분류해서 가스실로 쭉쭉쭉 보내요. 그러면 살충제인 치클론 B를 가스를 이제 넣어서 하루에 수천 명을 살해하고 소각장에서 시신을 태웁니다. 딱딱 루틴화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해를 저지르는데 어떠한 도덕적인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기계처럼 딱딱 공장처럼 딱딱 너 가스실 죽고 시체 나왔네? 딱 태워버리고 그런 식이에요. 여기가 이제 아우슈비츠인데 벽면에 있는 길고 하얀 자국들은 최후까지 살고자 몸부림쳤던 희생자들의 손톱 자국이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임산부 같은 경우에 노동 못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손짓 하나로 바로 죽는 거고 그치. 좀 건장한 청년들은 일시킬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최소한의 음식 주면서 조금씩 죽어가게. 그러다가 아프거나 하면 다시 죽이는 거.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노동시키고요. 그냥 제발 죽여달라고 하고 싶은데 어떡해. 몸이 건강해. 그럼 조금씩 죽죠. 너무 끔찍한 게 또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저거 이제 시신 태우는 거 있죠. 그걸 유대인한테 시킨 거 알아요? 유대인한테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보는 거야. 언젠간 나도 이렇게 된다. 그러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치 독일의 말기입니다. 네. 이제 45년이 이제 히틀러 집권기인데 44년 말부터 45년 초 연합군이 동서 양쪽에서 진격해오자 나치는 전선의 수용소를 비우고 수감자들을 독일 내륙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냥 쫙 이동시켰는데 이거를 죽음의 행진이라 부르거든요. 죽음의 행진. 네. 나치 제노사이드의 마지막 장이라고 합니다. 혹한의 겨울 날씨 속에 굶주리고 병든 수감자들은 수백 미터를 걸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여기 70만 명이 이동을 하는데 4분의 1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25만 명이 행진 도중 사망하거나 살해되었습니다. 나고자는 그 자리에서 사살되거나 이제 민가 근처를 지나갈 때 주민들이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도와주려 하면 그들 또한 처벌받았습니다. 이 행진은 노동력을 보존하려는 목적보다는 수감자들이 연합군에게 해방되는 것을 막고 그들을 끝까지 통제하고 파괴하려는 나치의 집요한 살의를 보여준다. 전쟁이 사실상 패배로 끝난 시점에서도 사륙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요게 이제 제가 오늘 순서대로 했는데 네. 보시면은 수정의 밤 처음에 그냥 일반인들이 물리적 테러를 가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T4 작전을 펼치면서 살인 기술이 이제 배양이 됐어요. 그리고 바비아를 그 총으로 난사하면서 기동 학살 이렇게 빠르게 이제 어떻게 죽이는지를 이제 했고 아우슈비츠에서 아주 시스템적으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행진으로 이어지는 고도로 정교화된 어떤 살인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나치가 이런 식으로 점점점 진화해 온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가 이제 나치의 이제 끔찍했던 것들을 아주 짧게 간략하게 이 하나하나 에피소드 하나하나 꼬꼬무감이에요. 진짜로 그렇다. 에피소드 그냥 하나하나 크게 꼼꼼하게. 보는 거야. 그치. 이 역사가 어떻게 그치. 흘렀고 그치.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전조 증상을 나타내는 우리 사회에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어떻게까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살아있는 한 우리가 그걸 다 처벌하고 잡아내야 된다고 한 그 말씀의 이유를 역사에서 살펴보는 거죠. 맞아요. 조제, 꼬꼬무. 그럼 나치가 왜 이렇게 됐냐. 이 생물학적인 결정론. 이게 그때 우생학이 유행했었는데 네. 유사과학이라 부르거든요. 유사과학. 그러니까 우수한 유전자끼리만 계속 교배하겠다. 뭐 이런 그렇게 해서 우수한 유전자만 낳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수한 유전자, 열등한 유전자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사회 진화론의 극단적 왜곡. 이 이제 히틀러의 어떤 기반이거든요.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인간 사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무비판적으로 대입해서 인류 역사는 평화로운 공존의 과정이 아니라 우월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 사이의 끊임없는 생존 투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히틀러의 세계관이에요. 그럼 이 관점에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다. 우리가 우수하니까 너네 죽이는 건 자연의 섭리다. 그렇게 본 것이죠. 그게 이제 이 나치의 철학적 기반이 되는 거예요. 뭘 철학이야. 되지도 않는 사상적 소리하고 기반. 네. 되지도 않는 소리하고 짓거리는 거지. 조제, 꼬꼬무. 다시 이제 나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치가 유대인을 말살하는 건 단순히 증오를 표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독일 민족의 어떤 독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성스러운 종교적 사명과도 같았다. 그럼 유대인을 어떻게 구분했을까? 이거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이 외형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대요. 그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진짜 비슷해. 왜냐면은 아무튼 저기 윤호갱 놈들이
중국인 꺼져라 짱깨 꺼져라 하잖아. 네. 중국인이랑 한국인이랑 외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유. 그러니까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진짜 비슷해. 유대인 나치 저기 독일인들이 나치들이 유대인을 탄압하는 게 외적으로 구분이 안 돼. 당연하지. 나치들은 아리아인,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리아인 독일인들은 금발머리에 파란 눈, 탄탄하고 키가 큰 사람으로 이상화했다. 놀고 있네. 나치 선전 포스터, 사진 및 영화에서 이러한 이상에 적합한 사람들만 묘사했다. 하지만 나치가 아리아 독일인으로 여겼던 많은 사람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아돌프 히틀러는 갈색 머리에 평균 키였다. 나치는 머리카락이나 눈 색깔만으로 사람들을 탄압하거나 살해하지는 않았다. 또한 나치는 독일인을 열등한 인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믿었다. 어허. 계속 강함을 유지하려면 인종 혈통이 순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하. 그러므로 히틀러와 나치에게는 유대인이 독일 인종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리아인다운 아기 뽑는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1위 한 아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요게 바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독일의 이상향적인 모습이다. 아하.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저 아이는 유대인 혈통이었다는 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나치인들이 저거 게벨스가 직접 우승자를 선정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웃었습니까? 근데 저 아기 유대인 혈통입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고자 했던 게 이 끔찍한 일이 되게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치. 이렇게 갖다 붙이려니까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우스꽝스럽다기보다는 정말 뒤틀린 왜곡된 그치. 결과가 발생하는데 그치. 그러니까 얘네가 이때 독일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 때 금융이나 관련된 그런 뭐 은행 쉽게 얘기해서 은행이라고 하면 그게 싹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치. 빚을 낸 독일인들이 너무 갚기가 힘든데 그 사람들의 분노 지점을 이런 사람들이 파고든 거예요. 야 봐봐 유대인들이 돈 다 갖고 있잖아. 저자들이 사실 열등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걷는 거에서 시작해서 자꾸 자기도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야, 쟤네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국인이 다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퍼뜨리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사실과 다르거든요. 맞아요. 와. 이거 우리가 지금 너무 그러니까 접점이 많아. 너무 나이바게 생각하면 안 돼.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이 우수한 혈통은 그에 맞는 영토를 가져야 된다라는 어허. 신념으로 독일의 인구 과잉과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유럽으로 영토를 계속 확장해야 된다라는 생활권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에게 전쟁은 영토 분쟁이 아니라 독일 민족의 생존을 위한 식량과 자원을 확보하고 열등한 슬라브족을 노예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단순한 정복 전쟁을 넘어서 인종 절멸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놈의 새끼들 절멸 되게 좋아하네 진짜. 그렇지. 독일인들은 그냥 그때 당시에 좀 어땠냐면 이게 독일인들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이게 정서적으로 데미지가 좀 있었다.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했구나. 그치. 우리가 왜 졌을까라는 어떤 패배주의에 좀 빠져 있었는데 심리적으로 유대인 때문에 졌다. 내부의 배신자. 우리 때문이 아니야. 우리는 역시 위대한데 그렇지. 저기 군대 내부에 있던 유대인 새끼들 때문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망친 이제 원흉으로 그러니까 그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금 이제 다음에 나올 건데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독일 경제도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 원흉으로 우리는 아닌데 누구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놈 때문일까? 어떤 놈이 중국인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유대인 이렇게 맞네 된 거야. 중국인 때문이네 하고 우르르. 그렇게 가서 너 꼬바로우 먹어? 너 이 자식 친중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마라를 먹는다고? 마라탕을 먹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대공황. 그러니까 독일인들은 그런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 대전에서 지고 근데 곧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고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집니다. 경제적 절망과 정치적 마비. 정치가 그 상황을 잘 풀지 못했어요. 독일인들이 어떻게 갈 데가 없었는데 갑자기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는 막 엄청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빠져드는 거야. 저거구나. 그치. 저거구나. 그치. 빠져든 거야. 대공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독일 내각이 경제적으로 긴축 정책을 지속하고 하면서 지지율이 폭락해버리면서 기존의 독일의 좌우파 정당에 실망한 독일 국민들에게 아드ol프 히틀러와 나치당은 위기 상황을 타개할 만한 대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갑자기 그 총통 자리를 찬탈한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에 의해서 선출됐습니다. 또 히틀러의 그 연설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럼요. 우리가 윤석열이 갑자기 대통령 자리를 뺏었습니까? 아니거든. 맞아. 우리 국민들이 뽑아줬어. 그리고 독일의 보수파들은 히틀러 저 새끼 저거 조그만하고 그치. 그냥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각의 다수 장관을 우리 정당의 보수 정당이 쫙 하고 있으면
히틀러 이제 저기 총리 앉혀도 꼭두각시를 앉히면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또 뭐냐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앉히면 국민의힘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지금 장동혁 뒤에 있는 애들하고 비슷한 건가요? 그치. 그러니까 윤석열은 민주정권의 검찰총장이었단 말이에요. 어허. 그리고 정치적 기반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그치. 정 기반이 아주 취약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쟤는 그냥 대통령 앉혀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홍준표 이렇게 쟁쟁한 정치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한 거지. 맞아. 이제 히틀러는 근데 전혀 아니었던 거죠. 어허. 조제, 꼬꼬무.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이제 중요한데 네. 나치 청산이 네. 엄청 어려웠어요. 어. 내가 처음 소개했을 때처럼 시원하게 우리 사이다처럼 막 하지 않았어. 여기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네. 자, 연합군이 직면한 첫 번째이자 가장 물리적인 난관은요. 심사 대상이 압도적인 규모였다. 그러네. 나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네. 나치당은요. 독일 사회의 모세혈관까지 침투해 모세혈관이라는 표현 딱이네요. 단순히 당원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일을 공직에서 배제할 경우 사회 기반 시설 자체가 붕괴된다. 그치. 야, 연합군은 독일인들의 나치 가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13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상세한 질문지를 배포했습니다. 미군 점령 지역에서만 약 1,300만 장의 질문지가 배포됐는데요. 이거를 해줘도 검토하고 분류할 연합군의 행정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심사 절차가 계속 지연이 되는 그치. 거예요. 그래서 수십만 명의 독일인이 수용소에 억류된 채 판결을 기다려야 됐고요. 이는 점령군에게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우린 이러면 또 세금 얘기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쵸. 45년부터 50년까지 탈나치화 명목으로 40만 명 이상이 구금되었고요. 이를 모두를 정밀하게 재판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특히 공중보건, 식량 배급, 상하수도 관리 등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행정가와 전문가의 부재는 치명적이었어요. 이는 연합군으로 하여금 현실적인 타협, 즉 효율성을 위해 구 나치 인력의 복귀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패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치 청산을 못한 거야. 그치.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치. 독일 대부분이 다 나치인 거야.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고. 연합군도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어떤 청산의 어려움이 첫 번째 있었다. 독일이 나치 청산을 하는데 이제 최종적인 결과에 도달하기 전까지 처음에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었다. 우리도 지금 1년째거든요. 곳곳에 놓여있는 행정부처 곳곳에 있는 내란 동조 세력들. 선생님 이거 이전으로 넘어가면 네. 친일 부역 세력들을 그치. 결국 우리가 행정조직에 다 빼내지 못했던 역사와 그치. 동일하네요. 똑같죠. 그게 진짜 똑같죠. 모세혈관처럼 다 침투해 있었고 우린 맞아요. 결국 실패했잖아요. 맞아요. 아하, 오케이. 그래서 이 연합군은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1, 2, 3, 4, 5단계로 해서 네. 그 5단계는 혐의 없음. 어허. 1단계는 주요 범죄자로 해서 사형 또는 종신형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네. 1단계부터 5단계로 해서 정도별로 이렇게 똑똑똑 했어요. 주요, 적극 가담, 경미 가담, 단순 가담, 혐의 없음. 그치. 이렇게. 그렇게 나눴어요. 네. 근데 이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독일 사회 집단적 조직력에 의해 무력화됐습니다. 아하. 무슨 말이냐면 심사위원회 업무가 과중해지니까 연합군은 심사 권한을 점차 독일인 지역위원회에 이양했습니다. 되겠냐? 니들이 하는 거야. 근데 지들이 다 나치인데 나치가 나치를 심사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렇지. 유대 관계와 상호 보호 본능은 엄격한 심사를 방해했습니다. 야, 나치 가입은 했지만 내 마음은 반대였다고요. 그치? 나를 도와줬다거나 면죄부성 진술서를 써주고 아하. 이때 이제 퍼실이라고 아시죠? 아, 세탁세제. 이거 유명한 거? 네네. 퍼실 이름을 따서 이 진술서들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나치가 아니에요라는 진술서를 써줘. 어허. 그거를 퍼실 증명서라 불렀어. 아, 세탁 증명서구나. 세탁 증명서. 그러니까 나치가 입고 다니던 옷이 약간 노란색이었다대. 옐로우. 이렇게 어허. 브라운 계열인데 예. 깨끗하게 흰색으로 씻어준다고 해서 퍼실 증명서라 불렀다. 요 퍼실 증명서 어떻게 생겼는지 링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바로 퍼실 증명서. 아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네, 나치 정범들이 암시장에서 구입해 신분 세탁에 악용하기까지 했던 페르지, 그러니까 퍼실 증명서 귀하는 1946년 3월 5일 민족 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걸 막 샀군요, 시장에서. 팔아 막 돈 주고 사는 거야. 나 나치인데 저거 있으면은 너 면제 받는 거, 벌 안 받는 거. 문제겠죠. 상호 서로 발급해 주는 거야. 야, 기추자는 친일 안 했어요. 야, 조우재 친일 안 했으면 서로 써주는 거야. 상호 면제부 발급은 네네네. 탈나치와 가정을 희화화했다.
아하. 진정한 나치 신봉자들조차 이웃의 증언을 통해 4등급 또는 혐의 없음 5등급으로 분류되어 처벌을 피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심사 대상자의 95% 이상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분류됐고 주요 범죄자나 적극 가담자로 분류된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나치 청산은 이렇게 어려웠어요. 이거 통해서 나쁜 놈들 막 빠져나갈 때 진짜 알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 진짜 복잡 터졌겠네요. 그렇죠. 근데 자기도 나치면은 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처벌받는 놈들은 아니 저 새끼도 나쁜 놈인데 쟤는 다 빠져나가 나만 왜 갖고 난리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치. 그리고 또 이 나치 청산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네. 냉전이 갑자기 도래하게 됩니다. 아하, 냉전 시대. 그러면 또 네.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네. 1947년부터 미국은 서독을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방파제로 육성해야 할 전략적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독의 경제 부흥과 재무장을 위해서는 숙련된 관료, 기술자, 군인들이 필수적이었고 이들 대부분은 나치였어요. 미국은 네. 이제 우리 해방 이후 이게 그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 예. 싹 등장해가지고 아유 이 녀석들아 니네 자꾸 탈나치화 하려 그래. 그럼 독일 경제 어떡하 민생 어떡할 거야. 민생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니네 자꾸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미국 정부는 탈나치화가 독일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대중의 반미 강정을 자극하여 서독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판단하기 시작해서 1948년부터는 탈나치화 정책이 급격히 완화되고. 그럼 이때 언론들이 이렇게 써주는 건가? 이젠 좀 지친다, 지겹다. 우리 세금 어떡할 거냐? 언제까지 할 거냐? 언제까지 나치 몰이 할 거냐? 나치 프레임 짜지 마라. 나치 프레임 그만 짜라. 이렇게 되는 거지. 민생 어떡할 거냐? 조제, 꼬꼬무. 그 48년부터 탈나치화 정책이 급격히 완화됐다 그러네요. 그쵸. 그러니까 내란 청산이 멈춰지는 그런 것처럼요.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주요 전범을 제외한 대다수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사명과 복권이 이루어져. 윤숙의 바로 막 빵에서 나와버려. 윤석열 야, 나오고 씨, 뭐 토할 것 같네요. 도덕적 가치가 지정학적 현실주의, 그러니까 냉전이라는 지정학적 현실주의에 밀려난 대표적인 사례로 수십 년간 독일 사회 내부에 미완의 청산이라는 짐을 남기게 되었다. 나치 청산이 네. 순탄치 않았다. 계속 강조하지만 이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하. 1949년에 네. 서독의 초대 총리로 취임한 누구?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는 자, 화면에 나옵니다. 네, 요 네. 총리입니다. 좋습니다. 콘라트 아데나워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좋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나치 부역자들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급진화하여 그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켜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라. 오히려 끌어안아야 된다. 늘 듣던 얘기죠. 과거를 잊고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 이게 야, 이 씨발 한독수 새끼 아니야 이거. 콘나트. 그치. 아데나워 정부는요. 1949년과 1954년 두 차례 대사면 빵빵 다 내보내줍니다. 나치 관련 사법 절차를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그는 의회에서 이놈이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는 더 이상 소름 돋는데 과거의 유령을 쫓지 말아야 한다라고 역설을 했고요. 똑같죠. 나치 가해자와 희생자가 하나의 국민 공동체 안에서 공존해야 한다고 우린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 아니야? 그치. 이는 전쟁과 패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싶어했던 당시 독일 대중의 욕구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어머 세상에. 기본법 131조라는 이제 법안이 시행됐는데 네. 이 법안은 나치 부역 혐의로 해고된 공무원들에게 복직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기간 동안에 연금까지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이었습니다. 소급? 그치. 장난쳐? 이게 아주 충격적으로 판사, 검사, 외교관, 경찰 대거 정부의 핵심 요직으로 나치들이 다시 다 복귀한 거야. 아, 그 뒤져있던 나치 망령이 싹 다 살아나는구나. 그치. 그래서 너무 열받네. 이 구나치 인맥으로 정부 요직이 다 채워져서 이를 재나치화라고 부릅니다. 재나치화. 야, 그러면 윤석열 내각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온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저 소름 짝짝 돋아. 우리가 이제 막 내란 청산 우와 막 이렇게 하다가 그치. 야 법원 이 녀석도 혼나 똑바로 해 하다가 그 다음 정권에 조이대가 대통령 되고 그치. 천대엽이가 그치. 법무부 장관 하는 그치. 거야. 소름. 어디서 계속, 소름 우와, 돋는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다 돌아와. 막 네. 한덕수 다시 또 국무총리 또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싹 올라와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들아 이 빨강이 새끼들 딱 죽인다고. 조제, 꼬꼬무. 다시 그때 시기대로 돌아가서 법무부의 핵심 보직인 부서장의 76%가 나치 당원 출신이었대요. 이 재나치화. 그러니까 독일도 이 재나치화를 또 겪은 거야. 재나치화를 이완규가 헌재 재판관 하는 거야. 어때? 야 너무 정확하다. 야, 이완규. 방통위에 우리 진숙이 싹 가. 그렇지. 과기 정통부 장관에 이제 그리고 진숙이가. 국민의힘에 굉장히 고문으로 윤석열 싹 와. 그치. 죽여라, 너무 그냥. 끔찍하다. 야, 날 죽여.
이제 넘어가자. 네, 근데 좋습니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독일 국민들은 어땠을까? 네. 독일 국민들의 심리 상태를 또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독일인들도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끔찍한 일을 했다고를 잘 안 받아들인 거야. 아, 그건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거지. 너무 괴로우면 기억을 조작합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앞에까지 쭉 살펴봤던 그 끔찍한 대량 학살의 기억들을 독일인들은 자신의 죄책감을 직면하는 과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심리적으로 거부한 거야. 아니야, 우리가 저랬을 리 없어. 너무 정신 차리고 보니까 100만 명을 동시에 학살하고 가스실에서.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우리가 그랬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한국 군인이 저기 동남아 가서 뭐 했다. 한국 국민들도 약간 외면하잖아. 그치. 뭔지 아시죠? 그런 심리 상태인 거야. 그때 그들은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를 경제 재건에 쏟아붓습니다. 이 라인강의 기적. 그러니까 독일의 이제 망해버린 경제를 쭉 살아나는 어떤 라인강의 기적이라 부르잖아요. 이 라인강의 기적이 심리적 기저에는 그 자신들의 죄책감을 거부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도덕적 붕괴를 외면한 거군요. 그쵸. 우리 그럴 리 없고. 그렇죠. 우리는 그럴 리 없다. 우리는 가해자가 아니고 우리도 히틀러에게 속은 피해자다. 그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내가 그럴 리 없잖아. 나 조우재가 그럴 리 없잖아. 그렇게 되고 나 조우재가 내란에 동조했을 리가 없잖아. 만약에 내란에 성공했다면 나 조우재가 그럴 리 없잖아. 하면서 다시 또 외면하고 열심히 일만 하는 거야. 저 녀석 저 피해자 코스프레 안 해. 그치. 게다가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그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많지도 않았겠다. 그치. 나치 전범에 대한 책임을 타자화하고 집단적 성찰을 가로막는 강력한 심리적 장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나치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도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웠어요. 그게 뭐냐면 소독 법원은 나치 범죄를 국제법상의 반인도적 범죄가 아니라 1871년 제정된 일반 독일 형법,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게 특별재판부가 뭐야, 아니고 직위원이야 뭐야 이거. 일반 형법으로 다루었습니다. 조이된가? 그러니까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데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그 나치 당원들을 살해 의혹과 잔혹성, 기만, 주관적 요건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저기 아우슈비츠 수용소 경비원이었는데요. 이런 거네. 나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그치. 그치. 나라가 시키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근데 그거를 반인도적 범죄가 아니라 일반 형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처리하기 너무 까다로운 거야. 와. 명령 수행 논리가 광범위하게 법원을 수용해줬어요.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를 독일 법원에 다 받아들여준 거야. 초반에 다 받아들인 거야.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히틀러라든지 하이드리히라든지 소수의 지도자만을 아주 주도자로 보고 그 나머지 가스실에 가스를 주입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총을 쏜 사람도 있었을 그치. 거고, 이 사람들은 그냥 방조범. 그 법원이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 말고는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처음에 그랬다는 거야. 아하. 처음이죠? 그러니까 나 지금 속 뒤집어져요 지금.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랬다. 그러니까 나치 청산 초기에는, 그러니까 나치 범죄자의 집행유예나 가벼운 형량을 받고 다 풀려났어요. 지금 우리네요. 네, 그냥 우리죠. 아니야. 풀려나진 않았으니까. 아직 아니니까. 우리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한 게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과정들을 미리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속 너무 답답한데요, 선생님? 빨리 근데 자, 사이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제, 꼬꼬무. 좋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갑자기 68세대의 저항이 일어나요. 좋습니다. 이게 대학생들이 갑자기, 이 청년들이 갑자기 깨어나서 다만세를 부르기 시작해요. 청년들이 갑자기 응원봉을 독일의 청년들이 갑자기 응원봉을 들고 일어나! 68세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부모님들도 나치였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그 잔인한 학살의 현장에 있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 68세대가 60년대 후반 성인이 된 전후 세대군요. 그렇죠. 68 이제 세대가 이런 질문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전쟁 때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네. 그리고 대학 강당과 관공서, 법원을 지키고 있는 기성세대가 과거 나치 부역자였다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뛰어나가세요. 퇴진, 윤석열 퇴진. 그치, 그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 있는데 요 이제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베아테 클라르 스펠트의 싸대기 사건이 있어요. 야, 이거 너무 멋있는데요? 20대 여성이 남성 총리의 뺨을 1968년 정신의 실제. 자, 어디 누가 뺨을 때리고 있어요? 요 사진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베아테 클라르스펠트의 싸대기 사건인데요. 1968년 11월 7일 기민당 전당대회장에서 젊은 여성 베아테 클라르스펠트, 이거 외워야겠다. 베아테 클라르스펠트가 연단으로 올라가서요. 당시 소독 총리 쿠르트 게오르크 지징거. 나 이거 어떻게 외우냐 이거. 아무튼 소독 총리. 소독 총리를 뺨을 막
나치 사임에 팍 때려버립니다. 키징거는요 나치 당원 출신으로 나치 외무부 라디오 선전국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8년에 네. 소독의 총리가 나치였던 거야. 어허. 근데 그거를 참을지 못한 젊은 여성이 전당대에 올라가서 총리의 싸다구를 때려. 와, 대박이죠. 존나 멋있는데? 대박이죠. 근데 네. 아마 이 여성이 네. 아마 유대인의 후손일 겁니다. 아마도. 아하. 그래서 이 사건은 네. 전후 독일 사회의 위선을 타격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나치 선전 전문가가 민주주의 국가의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용인하는 기성세대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베아테는 이 행동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네. 그녀의 행동은 나치 전력자가 고위공직에 오르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끌려가고 있군요. 예,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 얼굴 가리고 있는 사람이 그 소독 총리입니다. 아, 이게 언론인이었네요. 20대 여성 언론인, 언론인이었고 뺨을 빡. 싸다고 한 대 맞았죠. 야, 멋있는데? 멋있죠. 야, 대박이죠. 멋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이게 대박이에요. 확실히 청년이 세상을 살립니다. 야,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이거는 진짜 유명한 사건인데 네네. 빌리 브란트. 음. 빌리 브란트의 사제. 음흠. 1970년 12월 7일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게토 봉기 기념비 앞에서 헌화하던 브란트는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네.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하, 이거 굉장히 빌리 유명하죠. 브란트 총리의 맞습니다. 이 사진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네, 1970년 12월 7일 폴란드를 방문한 빌리 브란트 소독 총리가 나치 정권에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리는 위령탑에 헌화한 뒤 무릎을 꿇고 추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건도 보세요. 이거 빌리 브란트 총리가 무릎 꿇고 사죄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전 세계인들의 감동을 줬거든요. 네. 독일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 당시 슈피겔이라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독 국민의 48%가 이 행동을 지나치다고 평가했어요. 반 정도가 네, 독일 여론은 안 좋았던 거야. 70년대 초반까지도 독일 내부의 거부감이 상당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쵸. 야, 우리 총리가 왜 사과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와, 근데 이 사람 용기 낸 거네, 진짜. 네, 그러니까 용기 낸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학살했습니다를 인정하기가 독일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진짜 어려웠던 거예요. 이 사진이 이제 상징이 됩니다. 가해자로서의 독일이라는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됐습니다. 70년대 후반에 미국의 미드 TV 미니 시리즈 홀로코스트라는 미드가 있었는데 네. 요겁니다. 요 드라마 한 장면인데 네. 홀로코스트라는 미드가 나오면서 어허. 미국인들이 뭐야 저런 일 있었어? 오. 하면서 미국인들이 각성을 하기 시작해요. 오. 독일에서 저런 일이 있었어? 추상적인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인 감정적 체험으로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야, 저렇게 끔찍한 일이 있었어? 우리가 역사를 인식하는데 대중으로 퍼지는 데는 대중문화예술이 엄청 한 단계 역할을 한다는 사례가 된다는 거죠. 그 우리 최근에 애플 TV에서 했던 게 빠찡코인가요? 네, 파친코. 그치. 그거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저런 일을 했다고라고 하는 뭐 그런 느낌을 그치,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대중문화라는 게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그쵸. 진짜 이 컨텐츠가 진짜 그쵸, 중요하군요. 중요합니다. 맞아. 그러면서 이제 점점 변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조금씩. 네. 이게 이제 홀로코스트가 메릴 스트립은 거의 포레스트 검프네. 메릴 스트립은 어디에다 나오나? 굉장한데요. 메릴 스트립이 출연한 많은 예산 들어간 TV 시리즈라고 합니다. 78년에. 근데 이거를 통해서 독일인들이 완전 직면하게 됐군요. 나치 그쵸. 범죄 공포를 사람들의 거실로 가져왔고요.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독일어로 흔히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쵸. 그러다가 이 드라마가 독일 TV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됐고, 그렇군요. 이 시리즈가 전국적인 논쟁을 촉발시켰다. 그렇죠. 86% 거의 대다수의 시청자가 프로그램 보고 나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친구나 가족과 상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청난 드라마였던 거예요. 우와, 진짜 대박이네. 야, 우리가 저런 나쁜 짓을 했다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이분이 메릴 스트립이래요. 거야. 기독교를 믿는 여자인 인가로 출연하면서 극 중에서 유대인 YG의 한 아들과 결혼했다. 야, 너무 주요 드라마가 히틀러의 희생자의 삶을 묘사한 건 이 드라마가 처음이었다 그러네요. 진짜 컨텐츠가 그래서 중요하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95년으로 넘어와서 이게 끊임없이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이 이어지는데 95년도에서는 네. 독일의 어떤 한 사회 연구소가 주최한 국방군 전시회라는 전시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 전시회에서는 그 사진과 여러 가지 문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전시를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요런 전시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신화가 있었냐면 깨끗한 국방군, 독일 국민들이 이렇게 그 전까지 그러니까 95년도까지 와서도 독일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히틀러가 잘못했고 우린 설령 나치 군대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선량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고. 와 소름. 국방 그게 바로 깨끗한 국방군 신화예요. 야 이거 그저께 한국일보에 나온 지금 군인들에서 신상필벌을 자꾸 하니까 지금 군인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치. 우리는 그냥 따랐을 뿐인데. 그치, 따라서 보는데. 그리고 저 사람들 위에 있는 수뇌부들이 잘못했고 우리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게 나까지 잘못한 거야? 라는 깨끗한 국방군 신화가 여전히 90년대까지 있었는데 이 전시회를 통해서 그 신화가 깨집니다. 그냥 그 군대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우리가 민간인 학살과 홀로코스트에 가담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90년대 와서도 이 전시장 앞에서 네오나치 극우단체들이 몰려와서 항의 시위를 벌여요. 윤어게인이 나타나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거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명이 이 전시를 관람합니다. 이 전시는 독일인들에게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도 범죄자였을 수 있다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직면하게 했습니다. 아하. 이를 통해 독일 사회는 나치 범죄의 책임을 소수의 친위대에게만 전가하던 마지막 방어막을 걷어내게 만든 전시였습니다. 야. 그리고 교육도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네. 이제 요거 교육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 기억의 일상화를 이제 교육과 공간을 통해서 이뤄가는데요. 각 주 문교부 장관 회의에는 홀로코스트 교육을 필수화합니다. 수용소 견학을 권장하는 지침을 마련합니다. 교과서는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나치즘의 형성 과정 그리고 개인의 도덕적 선택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유도합니다. 자, 공간은요. 2005년 베를린 중심가에 완공된 학살된 유럽 유대인을 위한 기념비는 2,711개의 거대한 콘크리트 비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도의 심장부에 지울 수 없는 수치와 슬픔을 영구히 새겨 요거 넣었다. 그림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이거 베를린 네. 중심가에 네네. 학살된 유럽 유대인을 위한 기념비라는 2,700개의 콘크리트 비석이 있어요. 우와. 이거 진짜 장관입니다. 이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린 한복판에 있어요. 우와. 이거 보세요. 이 독일인들이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살해당한 유럽의 유대인들을 위한 기념비 전경입니다. 뒤편으로는요 독일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습니다. 쭉 내려보세요. 더 네. 있는데 저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글씨도 없고 네. 아무런 이름도 없고 아무런 추모의 글도 없어요. 그냥 저렇게 딱 있어요. 우와. 너무 무거워지잖아 마음이. 공동묘지처럼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근데 베를린. 이거 했을 때 이렇게 충격적인 행태 때문에 이 형태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게 아니고요. 너무 늦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끝나고 무려 60년 뒤에 지어진 기념비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치 청산이 이렇게 우와. 어렵고 멀고도 험합니다. 60년이 지나서야 저런 게 세워지고 80년이 지나서야 100세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징역 이제 선고 내리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사람이 지나가길래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친숙한 관광지가 되어버려서 이제 유럽인들이 기념비를 놀이터처럼 생각하기에는 자유롭게 노는 관광객이 늘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네요. 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여기서 소음 유발하고 블로기로 막 걸어다니고 애완동물 그다음에 자전거 주차하고 흡연하고 음주하고 근데 뭐 저는 그런 저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저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저도 생활에 녹아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 안에서 저렇게 너네 놀던 데가 어딘 줄 알아? 라고 이제 한 번 더 상기하게 되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걸림돌이라고 네. 예술가 군터 뎀리히가 이 유대인 희생자들이 살던 집 앞에 그리고 그 보도 집 앞 보도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황동판을 박아 놓는 작업을 합니다. 희생자 살던 집 앞에. 네, 집 앞에다가 네네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황동판. 유럽 전역에 10만 개 이상의 황동판이 박혀 있고 이 황동판의 이름을 걸림돌이라고 부릅니다. 우와 너무 좋다. 이게 걷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사람이 여기서 죽었네. 여기서 죽었네 이런 거예요. 희생자 집이다. 하면 그 그림 한번 보시죠. 네, 걸림돌이라고 좋습니다. 부릅니다. 걸림돌. 이렇게 걷다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게 이름이 새겨졌잖아요. 숫자로 느껴지는 것보다 그 사람의 이름으로 와닿으면 그냥 사람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무참히 희생당했는지가 더 느껴져요. 맞아요. 이건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제, 꼬꼬무. 독일이 나치를 완전히 청산했냐? 지금까지 이제 80년이 넘었는데 네. 완전히 청산했냐라는 질문에 여전히 아니오다. 독일의 과거 청산은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다. 독일은 초기 행정적 마비와 냉전이라는 현실적 난관 속에서 실패와 타협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아데나워 총리 시대의 침묵과 재나치화는 분명한 역사적 과오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사회는 그 침묵에 안주하지 않고 용기 있는 개인들의 고발, 세대 간의 치열한 갈등, 끊임없는 공론화를 통해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반성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음. 그런데 그럼 여기서 끝나냐? 끝나지 않아요. 여전히 독일에 또 극우 정당이 탄생했습니다.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정당이 있거든요. 그 여기서 일부 인사들이 독일의 극우 정당이 또 아직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기억의 죄책감 숭배를 이젠 멈추자. 이제 그만하자. 야, 너네 죄책감 그만 좀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독일의 극우 정당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수정주의를 시도하고 뉴라이트. 수정주의. 역사 수정주의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역사를 왜곡하려 하는구나. 그렇죠. 이는 과거 청산이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영원한 투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례가 주는 진정한 교훈은 난간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난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직면하고 기억을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 한국과 이제 약간 좀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게 끔찍한 과거를 청산하는데도 반대 세력이 있어. 그렇잖아.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천만다행히도 내란으로 희생자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사람 죽었어? 경미한 한밤의 해프닝인데 왜 자꾸 청산하려고 해? 그러니까 청산이 더 어려울 거라는 거야. 더 어려울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백만 명을 죽인 나치도 청산하기가 이렇게 까다로운데 단 한 명의 희생자를 낳지 않고 1년 안에 깔끔하게 정치적으로 내란을 진압해버린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란을 청산하는 거는 생각보다 더 심리적 장벽이 많을 거라는 거야. 앞으로 내란에 대해서 사람들은 빠르게 잊혀질 거예요. 왜냐면 그럼 너 죽었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할 거니까 그 걸림돌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조제 꼬꼬무. 내가 오늘 나주제가 이걸 준비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만 있잖아요. 지금 한나 아렌트가 했던 얘기 중에 내가 그 한덕수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법정에서 그 떠들어대는 이제 고위공직자들 있죠. 그 자들이 하는 말 들으면서 너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말이 있냐면 난 이 말이 진짜 맞아.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과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라고 표현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교육을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거고 기억을 해 나가야 되냐라는 거를 쟁점은 뭐냐면 나는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치. 판단하는 것. 그치.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치. 순종하는 자들이 진짜 악랄해지더라고요. 잔혹해지고. 왜냐하면 죄책감이 없어요. 맞아. 그냥 기계처럼. 시키는 걸 한 건데 이게 오라라고 해버리는 한덕수처럼. 그치. 국민한테 총구를 겨누는 거? 근데 그건 맞는데 내 위에 대통령 시키는 거 하는 게 왜 뭐가 문제 있어? 맞아. 그러니까 웃음이 나는 거야. 이상민도 웃음이 나는 거야. 왜? 시킨 대로 하니까 난 죄책감이 없거든. 그치. 그래서 그렇게 순종적으로 쭉 살아왔던 자들이 득세했던 우리의 역사라면 이제부터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내는 건 교육이잖아요. 역사의 교육은 앞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래야 그것이 말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생각의 무능을 걷어내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제 꼬꼬무. 나치의 어떤 사례가 있으니까 나치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 청산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고 지금도 극우 정당이 말하는 야 너네 이제 그만하자인데 이제 그만하자 지겹다라는 말에도 끊임없이 민주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이제 교훈 삼아서 한국 사회도 조금 이제 그걸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바로 내란 1주년. 이게 내란 1주년. 미쳤다. 조제 미쳤다. 와. 그렇지? 갈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